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수능특강 국어 영역 독서 인문예술 13강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암국어 강사 김정연입니다. 자, 1문단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행 중 만난 작은 들꽃을 눈여겨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낀다. 아름답다라는 건 미와 관련돼 있는 감성이죠. 자, 드높이 솟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광경이 장엄하다 또는 숭고하다라고 느끼기도 한데요. 자, 숭고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미와 관련되어 있던 거 그리고 숭고와 관련된 판단 이런 것들 모두 우리에게 즐거움, 즉 쾌감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보았대요. 1문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통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와 뭐에 대한? 미와 숭고에 대한. 자, 그래서 공통점이 1, 2, 3 있으니까 미리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즐거움을 준대요. 나아가 둘은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적 판단이거나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게 하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고 바라봤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논리적 판단, 감각적 판단은 모두 객관과 관련된 거래요. 자, 논리적인 것도 뭐냐면은 근거를 들어가면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감각적 판단이라는 것도 감각기관으로 지각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객관적 대상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객관과 관련된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 오직 주체가 느끼는 감정, 즉 주관과 관련된다라는 점에서 논리적 판단,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미와 숭고의 판단은 모두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대상에 대해서 자신과 같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나 혼자만의 감정이기는 한데 나 혼자만의 판단이기는 한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릴 것이다.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도 아름답다라고 여길 거고 내가 숭고하다고 여긴다면 다른 사람도 숭고하게 여긴다라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 다시 말을 하면은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미와 숭고의 판단을 반성적 판단이라고 정의를 한대요. 즉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판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수한 것이란 건 뭐냐면은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느낄 거라고 본 거니까 보편적인 것을 발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와 숭고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았대요. 자, 이 문단부터는 이제 미와 숭고에 대한 차이점 얘기할 것 같죠. 먼저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되는 한편 숭고는 무형식적 대상에서 경험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멀리 산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은 산이라고 하는 감각적 형식으로 드러난대요. 이러한 형식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산은 우리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약간 삼각형 닮았네 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산을 이고 있는 것이 이제 위에 하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치솟아 있구나. 산이라는 건 정말 드높은 기상을 상징하는 것 같아. 이러한 형태에서 드높은 기상이라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적 형식으로 지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 밑에 서서 거대한 산의 일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서 바라봤을 때 산에 이렇게 뾰족한 이 전체적인 모양을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개 때문에 가려졌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전체 모양이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는 거지만 즉 형식이 완벽하지가 않죠. 지각하는 형식이 전체 형식을 지각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무형식적 대상에서 지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봐요. 자, 그런데 거대한 산의 일부, 즉 무형식적 대상만 바라볼 때는 우리는 대상의 전체 형식이 쉽게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산의 모습에서 우리가 숭고라는 걸 경험한대요. 즉 무형식적 대상이라는 거는 전체 형식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였고 그거에서 우리가 거대함을 느끼면서 숭고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숭고는 우리가 재현해내려는 형식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바라봐요. 자, 형식에 한계가 없다라는 거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죠.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전체 형식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형식이 있긴 한데 감각적 형식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전체적인 걸 파악할 수 없다. 즉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순고에서 경험되는 무형식성은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닌, 그러니까 감각적 형식은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감각적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를 의미한다. 표상이란 게 뭐냐면 떠올린다, 머릿속으로 상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형식의 한계가 부재한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형식을 떠올리지 못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었어요. 두 번째, 미와 순고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다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요, 쾌라는 거는 같았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칸트는 미가 직접적인 즐거움을 준다라고 봤어요. 즉 쾌를 주긴 주는데 그게 직접적이에요. 직접이란 말 나왔으면 순고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간접적인 느낌으로 우리한테 쾌감을 주겠죠. 자, 그런데 불쾌의 쾌라는 감정을 유발한대요. 그러니까 먼저 불쾌하다라는 감정 느끼고 간접적으로 쾌라는 감정을 유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쾌를 유발하긴 하는데 그 단계가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어떤 거대한 대상과 대면했을 때, 예를 들면 산 같은 거, 그것이 전체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산이 무슨 모양이지? 자, 구름에 가려졌지만 아마 이런 모양이려나? 어떤 모양이려나?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지. 그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가 지각 능력에 한계가 있대. 그러면 당연히 불쾌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쾌의 감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순고라는 쾌의 감정을 만나게 된대요. 즉 하나로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대상에 대한 압도의 경험은, 즉 우리가 전체적으로 형식을 표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압도의 경험은 1차적으로는 불쾌해요. 반발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이런 반발을 매개로 무슨 말로? 매개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오히려 대상에 대한 이끌림, 오히려 좋아, 이걸 경험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순고에서는 미에서 발견하는 발생하는 고요한 관조라는 마음 상태랑은 달라요. 미에서는요,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 아름다움은 직접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엄청난 움직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요하게 바라보는 관조라고 보는 거네. 근데 그거랑 다르대. 그러니까 뭐냐면이 순고에서는 마음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원래 불쾌를 느꼈다가 그 다음에 쾌를 느끼게 되는 이런 운동 상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즉 감동이 발생한다고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문단이었고요. 차이점 두 번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단. 미안해요.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문단. 세 번째 차이점이죠. 칸트는 합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미와 순고 사이의 가장 큰 중요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 목적성이란 대상과의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을 의미한다라고 보는데, 자, 이거 정리해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합 목적성 줄여서 합목 같은 경우에는 대상, 내가 지각하려고 하는 대상, 예를 들면 산 같은 거 있었지? 자, 대상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판단력, 잠시만요. 판단력 사이에 적합성이 있을 때는 합목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러면은 합목적성이 없는 거는 반목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성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개념부터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미로 인한 쾌의 감정은 그 대상이 형식적 한목성을 지닐 때 느끼는 즐거움이래요. 자, 쾌의 감정은요, 한 목적성이 있다라고 바라봤어. 대상과 판단력 사이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 이 말이지.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대상의 형식은 우리의 판단력에 적합하다고 느껴진다라고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연암의 김정현 선생님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김정현이라고 하는 대상과 너희의 판단력 그 사이에 형식적인 일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형식적 목적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순고의 대상은 무형식적이라고 봤었죠. 무형식적이 뭐였죠? 전체의
형식을 파악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무형식적이라고 했었죠. 자, 즉 재현하고 싶은 대상의 감각적 현식이 부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바라본다고 했었어요. 자, 숭고의 대상은 무형식적이어서 우리는 대상을 하나의 표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 그 무슨 소리예요? 이 대상과 나의 판단력, 능력 사이에 부적합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적합성. 자,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파악하려는 인식의 노력은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산문다에서 말했던 불쾌의 감정이에요. 자, 불쾌의 감정이 있었고요. 따라서 숭고의 대상은 우리의 판단력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여겨지는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는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형식적으로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숭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대상이 형식적 대상이다. 형식적 대상에서는 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아니 무형식적 대상이다. 글씨가 그지 같아서 미안해요. 잠깐만요. 무형식적 대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판단력에 맞지 않는 반목적성, 숭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형식적 반목적성을 가진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5문단 넘어갈게요. 칸트는 숭고가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 한목적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봅니다. 자, 숭고는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반목적성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한목적성이라고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숭고는요 형식적 반목이다가 이성적 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우리는 거대한 대상을 하나의 감각적 표상으로 재현하는 거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좌절의 과정이죠. 인식 노력의 좌절. 불가능한 재현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승의 힘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돼요. 내가 이 산의 전체적인 모양을 파악할 수가 없어. 하지만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단 말이야. 이 애쓰고 있는 것은 뭐가 애쓰고 있는 거지? 이성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힘쓰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숭고한 대상에서 무형식성이 포상되는 까닭은 전체 재현을 요구하는 이성의 총체성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이성이란 건 총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산의 모양이 반토막 잘려 있어. 그러면 이 윗부분을 생각하고 싶어하는 우리 이성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대상에 대한 재현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칸트는 우리가 숭고를 판단할 때 그 대상, 우리가 무형식적이라서 전체를 표상할 수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서 유발된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존재다. 우리 자신이 이성적인 존재다. 우리 자신의 숭고함을 판단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숭고의 판단은 대상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그 숭고함, 그 대상을 떠올리고 있는 우리 이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숭고의 체험을 통한 감동이나 존경, 장엄함의 감정은 대상을 매개로 우리 안에 있는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이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 즉 대상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대상 자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상에 대한 숭고함의 근거는 대상 표상 속에서 숭고를 느끼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찾아야 된다. 즉 우리의 이성 속에서 찾아야 된다. 라고 바라보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칸트에 따르면 숭고는 미와 달리 우리에게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자연의 미는 한 목적적으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에 관한 깊은 탐구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연의 미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자연이라고 하는 대상과 우리의 판단력이 일치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해야지라고 하면서 대상에 대한 탐구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숭고는 우리라는 이성적인 존재와 자연 사이의 연결을 드러내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숭고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자연이라고 하는 대상은 무형식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숭고함의 기준이 되는 거, 무형식성. 자, 그러면은 무형식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전체 모습을 표상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대상에 대한 이해 자체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숭고라는 것 자체가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한 이해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탐구 이런 거에 그렇게 몰두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못하는 거.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건 알 수 있는 거지. 무형식성을 가지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해서 꼴똘히 생각하는 이것 뭐 때문이냐?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이성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한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숭고는 광대한 자연의 표상을 통해 우리 마음이 감정을 떠나 이성에 몰두하도록 자극한다. 즉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이념의 세계로 이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숭고에 대한 체험 때문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였어요. 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었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고로 존재한다. 칸트는 근대 철학자 중에서도 가장 이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믿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이성을 끌어와서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우리가 숭고라고 하는 개념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즉 대상에 대한 완벽한 파악은 못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즉 그래서 불쾌함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다라는 걸 확신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숭고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쾌라고 하는 감정을 이끌어낸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문제도 좀 그렇게까지 난해했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내신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 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 잊지 마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죠. 특정 철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자, 누구냐면 칸트죠. 칸트의 견해에 따라서 대상을 판단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었죠. 대상에 대한 두 가지 판단 뭐야? 미와 숭고를 비교하는 거 공통점 찾았었죠. 그리고 둘 사이에 양자 간의 차이도 봤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판단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존재에 대한 몰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적절했고요. 2번 보겠습니다. 미와 숭고의 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미와 숭고는 모두 주체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타자에게까지 보편화한다. 이거 일문단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했었지? 특수한 것을 보편화한다 라고 하면서 반성적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2번 미와 숭고는 모두 개념을 통한 인식이나 감각을 통한 지각과는 구분되는 주관적 판단이다. 개념을 통한 인식, 논리적인 판단이었죠. 감각을 통한 지각, 감각적 판단이었죠. 둘 다 아니라고 했었어요. 객관적이기 때문에. 대신에 미와 숭고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문단에서 봤었습니다. 3번 미는 직접적으로 즐거움 유발한다고 했었어. 근데 숭고는 간접적이라고 했었어. 불쾌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즐거움을 유발한다. 4번 정답인데 미는 감각적 형식이 존재하는 대상에 의해, 숭고는 감각적 형식이 부재하는 대상에 의해? 아니죠.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니라 표상할 수 있는 형식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 있었냐면요. 선생님 몇 번이나 강조하긴 했었는데 여기 있었지. 자, 무형식성은 감각적인 형식 자체가 부재하는 게 아니야. 형식 자체는 있거든. 형식 자체는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었어요. 즉 떠올릴 수 있는 형식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경험된다라는 거는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미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대상에 대한 관조를 통해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인 반면 대상에 대한 관조, 그러니까 고요한 관조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숭고 같은 경우에는 불쾌에서 쾌로 이동하는 그 마음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마음의 움직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았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가의 이유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가는 뭐였죠? 이거였죠. 한목적성이 미와 숭고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목적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던 거 이 부분 적용시키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인데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는 대상이 지닌 형식 자체가 한목적적이지만 숭고는 대상의 존재하지 않는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자, 형식은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감각적 형식은 있는데 그 형식에 한계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형식 자체가 없다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미는 대상이 지닌 이념에 의해서 한목적성이 드러나지만 숭고는 주체가 지닌 이념에 의해서 반목적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 주체가 지닌 이념에 의해 반목적성이 드러난다. 주체가 지닌 이념은요, 이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숭고는요, 이성에 의한 한목적성이 드러났었어.
그래서 이성적 한목적성은 있다라고 봤었거든. 그래서 반목적성이 아니라 한목적성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3번. 미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뿐이지만 숭고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성을 이끈다. 무슨 소리예요? 자, 숭고라는 거는 이해를 확장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숭고를 통해서 대상에 대해서 완벽한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대상이 전체적인 형식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 숭고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해 확장시키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건 가의 이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미는 대상과 판단력 사이에 적합성을 드러내는데 반해 숭고는 대상과 판단력 사이에 부적합성이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에는 부적합함을 느끼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면은 전체를 표상하고 싶어하는 이성의 총체성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 자체를 느끼게 되고 이성과 자연 사이의 적합성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이성적 한목적성 얘기하는 거였죠. 자, 5번. 미는 형식에 대한 주체의 재현? 자, 주체의 재현을 통해서 자연과 판단력 사이에 한목적성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미는 형식에 대해서 주체가 어떻게 재현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상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판단력과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러난 형식 자체가 판단력 사이에 한목적성이 있었다. 재현이고 자시고 그런 건 필요 없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 칸트. 크다는 것과 크기를 구별한대요. 아니, 칸트는 왜 이런 걸 구별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자, 여하튼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네요. 크기는 다른 척도 없이도 대상 그 자체로부터 객관적으로 규정된다. 오케이, 객관적으로 규정된다라고 했었지 숭고의 감정으로 못 느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크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저 사물의 크기가 1m이다 라고 하는 판단은 다른 대상과의 비교 없이 규정되는데 이게 뭐냐면 크기지. 객관적으로 규정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저 사물은 크다라는 판단은 그 사물보다 크기가 작은 사물들을 전제해야 됩니다. 즉 비교군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척도가 있어야지만 규정된다라는 뜻이네요. 칸트에 따르면은 이는 비교를 대상을 요구하는 상대적인 판단으로 그 대상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아닌 주관적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객관적인 거랑 다른 거네. 주관적 느낌을 표현했다라고 했으니까 미 아니면 숭고 둘 중 하나여야 되네요. 자,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저 사물은 크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여기는 판단이래. 이거 이꼴 뭐예요? 반성적 판단이죠. 내가 혼자서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동일하게 느낄 거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반성적 판단. 자, 칸트는 저 사물은 크다라는 판단에서 크다라는 거 다시 나눌 거래요. 상대적으로 큰 것과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구분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큰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전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다른 것과의 비교를 전제라고 했다라는 건 다른 것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비교하고 싶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인식해야지 비교 가능한 거였지. 그러니까 감각적인 형식으로 표상 가능한 거라고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형식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형식성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큰 것에 대한 대해서는 판단 주체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판단한 사람들은 그 비교 대상을 자신 밖에서 찾을 수 없는 절대성을 체험한다. 즉 판단 주체 밖에서 찾을 수가 없대. 그럼 뭐야? 내 내면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비교군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자신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숭고에 가장 가까운 건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디귿 같은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이나 니은이 판단되는 대상에는 숭고의 체험이 유발되기 힘들다. 아까 설명 다 했었죠. 숭고의 체험은 유발되기 힘듭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이라는 측면에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형식을 표상할 수 있어야지 다른 대상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숭고의 체험이 유발되기 힘듭니다. 자, 2번 니은이나 디귿이라는 판단을 했다면은 그러한 판단은 반성적 판단에 해당한다. 자, 니은과 디귿을 합해가지고 크다라고 여기는 거였는데 이거 반성적 판단 맞다라고 봤었어요. 3번
3번이 정답이죠. 이해의 수준을 높인다라는 게 틀린 거였어요. 니은과 달리 디귿으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은 숭고에 가까운데 그 대상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성에 몰두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억과 니은과는 달리 디귿의 전체 형식은 재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디귿에 대해 판단 주체는 지각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자, 5번도 맞는 말이에요. 판단 주체가 디귿의 비교 대상을 자신 밖에서 찾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숭고함, 즉 자신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숭고함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 적절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정답이 5번이었는데 이 어휘 문제 틀리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신 들어가는 친구들은 여기 5번 문제만 열심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꼼꼼하게 암기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